안녕하세요. 최고 수익률입니다. 이번 주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관련 뉴스 5개를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을 영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하며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에 보다 확실히 동참하는 신호로 보이는데, 이 3국이 지역적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하겠다는 공약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미일은 18일 발표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영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면서 바로 이어서 중국을 실명으로 거론했습니다. 3국은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회에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매립 지역의 군사와 해안 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목격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이란 중국 해경의 지난 5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이 중국면 런아이자오, 이 필리핀면 아융인, 이 지역에서 좌초된 필리핀 군함의 보급품 등을 전달하려던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일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정상 공동성명이 영내 사안과 관련해 중국을 적시에 비판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성명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 지역의 군사와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형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중국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습니다. 한미일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라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 즉 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표현 역시 최근에 한미 또는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없던 것으로 중국의 무력 통일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미일의 향후 협력 추진 원칙을 문서화한 이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도 담겨 앞으로 3국의 기본 입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라고도 못 박았습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사전 브리핑에서 3국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한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공동 입장을 잘 알게 하는 강력한 언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한미일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한미일은 또 중국의 1대1로를 완전히 철저히 부숴버릴 엄청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금융기관이 하나로 힘을 뭉쳐 기존의 돈이 필요해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했던 수많은 나라들을 전부 흡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천문학적인 돈을 빌렸던 나라들도 한미일 연합체로부터 돈을 다시 빌려 중국에 즉시 갚아버리고 중국과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계획입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에 나서며 한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전란으로 뒤엉킨 국제 안보 정세 앞에서 각국은 안보 공동체 이념을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을 겨냥해 그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안보 이익을 희생하거나 지역의 평화 안정을 훼손하는 대가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과연 누가 세계에서 대립을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가? 국제사회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면서 각종 배타적인 작은 패거리와 소집단을 규합하고 진영 대결과 군사 집단을 아시아 태평양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민심을 얻을 수 없고 필연적으로 지역 국가의 경계와 반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날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위험한 모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은 한일을 끌어들여 작은 패거리를 만들고 진영 대결을 부추기려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보를 미국 패권을 수호하는 디딤돌로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미국은 한일과 특히 군사동맹 강화를 원한다면서 미국이 공들여 한일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것은 냉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패거리 정치는 다른 나라들의 전략적 안전을 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대립했던 한일을 소위 동북아 동맹으로 엮는 것은 이 국가들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간의 반목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의 효과를 얻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패권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달가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15도 17일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공동사설에서 한국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설은 한국이 한미일 정상회의라는 진흙탕에 들어가는 의미를 알았다면 정상회의 입장권을 손에 넣었을 때 유치원생이 선생님에게 칭찬 스티커를 받은 것처럼 흥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일은 중국과 관련해 결심을 굳혔지만 한국은 이번 고비에서 이성과 지혜를 갖길 기대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중국이 미국에 내린 충격적인 보복의 시작은 바로 7조짜리 인텔의 M&A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인텔은 이스라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를 7조 원에 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TSMC의 기술력이 한참 밀려 완전히 박살나 버렸는데 파운드리로 다시 재도약을 하는 것을 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생명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를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딜로 이스라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타워를 7조 원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텔 CEO는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까지 발표하는 데 강수를 두었지만 결국 중국 규제 당국이 거절을 해버리면서 이 7조짜리 인텔 타워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보복에 나선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는데요. 블룸버그는 15일 인텔이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기로 했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54억 달러 약 7조 2천억 원의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지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인텔은 이날까지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독점 규제 당국 승인을 받아야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 중국에서 끝까지 심사 결과를 내주지 않으면서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로 인해 인텔은 타워 세미컨덕터의 위약금 3억 5,300만 달러, 약 4,721억 원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인수 불발로 인텔이 TSMC와 경쟁에서 격차를 좁히는 게 어려워졌다라며 전기차 등 급성장 시장에서 기회를 잡기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중국의 보복도 끔찍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국이 중국에 높게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필수 소재들을 수출 규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을 박살내기 위해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 2차 전지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재련 시장에서 중국의 리튬 점유율은 44%, 코발트 75%, 니켈 69%, 망간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독식하고 있는데요.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제1타겟으로 삼고 한국 경제를 철저히 박살내겠다는 것이 중국의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포스코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모든 니켈을 의존하던 포스코가 중국과 거래를 끊어버리고 이 필리핀에서 니켈 등 배터리 소재를 직접 생산할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소재 중 한국이 필요한 것을 모두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도 이는 당연한 처사라며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규모를 생각하면 미국은 한국에 전부 퍼다 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1억 달러, 약 1,340억 원 이상 규모만 집계한 결과 한국 기업이 내놓은 프로젝트가 2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47년 만에 달 탐사선을 실은 로켓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달을 연구하기 위해서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우주 강대국 타이틀을 지켜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달 탐사선 루나25를 실은 소유스 2.1B 로켓이 이날 러시아 극동 지방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루나25 비행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오는 23일 달 남극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도도 지난달 14일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를 발사했으며 루나25와 비슷한 시기에 달 남극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두 나라가 달 남극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러시아는 한국의 우주 기술을 무시했고 인도는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세계 최강의 우주 강대국이라며 신기술을 바탕으로 급부상한 한국의 우주 산업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한국이 21세기 우주 최강국이라 생각한다 라며 한국이 전수해준 모든 기술들을 적용할 것이라 극찬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쏜 루나25가 착륙하려는 달 남극은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친 지형 때문에 착륙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얼음을 발견하면 로켓 연료와 산소로 전환시키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어 역사적 발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자동차 크기인 루나25는 착륙 후 1년간 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고 물을 포함한 자원 탐사와 샘플 채취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데 성공한 국가는 미국과 옛소련, 중국뿐이며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러시아가 달 탐사에 나서는 것은 옛소련 시절인 1976년 이후 47년 만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뒤 러시아는 지구 궤도를 벗어난 과학 탐사선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탐사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우주 저술가 비탈리 예고로프는 달에 대한 연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라며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우주 초강대국 타이틀을 거머쥐려는 수많은 국가와의 정치적 경쟁에 가깝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계획해온 이번 달 탐사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의 우주 협력 관계가 거의 모두 단절된 후에 시행됐습니다. 러시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발사였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러시아의 달 탐사선이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달의 남극을 조사하기 위해 떠난 무인 달 탐사선 루나25가 달 표면에 추락해 완전히 파괴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초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산된 수치와 실제 충격량 변수 간의 편차 때문에 루나25 우주선이 계산되지 않은 궤도로 진입했고 달 표면에 충돌한 결과 소멸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스코스모스는 달 착륙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루나25에 이상이 발생했다면서 궤도 진입 명령을 내렸으나 작업 중 탐사선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 정해진 조건대로 기동하지 못했다라고 전날 밝힌 바 있습니다.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우주 강국을 자부해왔던 러시아로선 대망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러시아와 우주 산업을 협력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어진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쏘아 올린 인도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AP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우주연구기구는 오후 2시 35분 남부 아드라프라데시주 스리아리코타 우주센터에서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찬드라얀은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라는 뜻인데요. 8월 23일 달 표면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인도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인도는 수년 전부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 확신했습니다. 이 소식이 러시아에까지 전해지면서 크렘린궁은 푸틴이 한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며 러시아가
한국과 우주산업협력기관을 만들고 기술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우주강국 서열 2위에 오른 중국마저 한국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을 만든 주역인 카이릉 융 홍콩 이공대 석좌 교수는 한국 없이 달 탐사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한국과 가장 먼저 손을 잡은 나라가 달 탐사에 성공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한국을 세계 우주 탐사 협력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의 핵심 주도 국가로 선정한 뒤에 한국에 엄청난 파격적인 특혜들을 주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목숨을 걸고 한국과 동맹관계를 맺어 달 탐사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달 탐사 전용 로봇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공개한 달 탐사용 로봇은 달 표면 탐사 전용 소형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태양광을 통한 자체 충전 시스템과 현대차 그룹의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0도 이상에 달하는데 달 표면의 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한 열 관리 및 방사능 차폐 장치, 금속 구동 휠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 적용돼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자동차 그룹은 인류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해 인류 진보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꾸준히 밝혀왔다면서 달 탐사 로봇을 자신있게 공개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뒤에 현대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형 모빌리티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에 현대차 없이는 이제 미국의 나사도 우주 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우주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 재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우주 산업의 한 획을 그은 스페이스X가 한국에서도 탄생하게 됐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3차례나 성공시키며 전 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받은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누리호의 심장이라 불리는 75톤급 액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제작된 최초의 우주 발사체 엔진으로 영하 180도 극저온과 3300도 초고온을 모두 견딜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이스X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는데요. 한 방에 뒤집어 버리며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과감한 투자와 신기술 도입으로 짧은 시간 내에 우주산업 수직 계열화에 성공시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서로 모셔가기 바쁜 존재가 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누리호를 포함해 다수의 우주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화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대만의 상공을 날고 있는 중국군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생중계로 대만 국민들에 방영되자 대만 국민들은 곳곳에서 소리 지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20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이 MAC는 전날 중국군이 이런 무력 시위를 통해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세상 사람들의 반감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대륙위원회는 국제사회가 최근 수년간 중국이 무력 위협으로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과 지역 안보를 파괴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만은 주권 국가로 우호국과 정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면서 대만인은 절대로 무력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군용기와 함정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정치적 프레임을 수용하고 압박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현재 대만의 군사들을 보내 대만 국민들의 실질적인 위협을 주어 곧 있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중 후보가 당선돼야 대만이 물리적으로 안전해지고 반중 후보가 당선되면 대만에서 전쟁이 날 수 있음을 인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공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대만산 망고를 시작으로 대만산 수입을 금지해버리는 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펑렌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올해부터 대만에서 수입한 망고에서 검역성 유해 생물이 검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주 대변인은 유해 생물이 유입되면 중국 본토의 농업 생산과 생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해관총서 이 세관은 이날부터 대만산 망고의 수입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대만에 통보했는데요. 망고뿐만 아니라 대만산 감귤류, 과일, 냉장갈치, 냉동 전갱이의 수입을 중단했고 대만산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에 대해서는 20%가 넘는 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만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공격 중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수교한 13개 나라들의 돈을 뿌려 이 친중국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한 후 대만과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하는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중미 유일의 대만 수교국인 과테말라에서 이 친중국 성향의 이 베르나르도 아레발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대만에서 과테말라마저 각국의 대만 단교 후 중국 수교 전례를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온두라스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뒤는 과테말라가 중미에서 단 하나 남은 대만 수교국이라는 점에서 과테말라까지 이탈할 경우 대만 외교 입장에서는 뼈아픈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외교관 출신인 아레발로 당선인은 당선되면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 대놓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대만과의 단교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입니다. 중국은 대만 내 여론마저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사이버 수군으로 불리는 사이버 여론몰이 집단을 동원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수전창 전 행정원장의 페이스북을 상대로 여론 조작을 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 등이 보도했습니다. 대만 사이버 안보 당국은 중국 사이버 수군이 차이 총통과 수 전 행정원장의 페이스북을 상대로 부정적인 글을 올리기 등에 사용한 825개의 비정상적인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사이버 수군은 차이 총통 등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다른 사람 페이스북 계정을 도용해 너희가 미국의 총알바지인지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라 라는 등의 비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지난 11월 치러진 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이버 수군을 동원해 광범위한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대만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수군이 여론 조작에 나서는 주요 주제는 주로 대만의 인플레이션과 농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어려움, 중국의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만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만 정부는 대만이 유사시 한국군을 들여올 수 있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대만 주변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가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은 대만과 비수교국으로 상호 방위 조약 등도 전혀 체결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대만이 최근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고 이에 응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비를 책정하고 한국산 무기로 대만군을 도배시킬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만이 미국 무기도 아닌 한국 무기로 대만군 전체를 도배한다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이유는 바로 최근 한국과 유럽 최대 방산업체의 초대박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마크 서코 BAE 시스템스 부사장은 레이저 등 미래 전자전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이 최고의 파트너다 라며 한국의 미래 무기 기술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이 BAE 시스템즈는 영국의 항공 방산 업체로 유럽 최대 규모이자 세계 최대 규모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위성 제조사마저 사들이며 규모를 더욱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세계 1위 방산 회사가 한국의 미래 무기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 인정하며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세계 1위 방산업체 BAE가 가장 강조한 미래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다른 모든 무기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켜버리는 강력한 무기, 바로 레이저 무기인데요.
지난달 26일 국방과학연구소가 시험평가를 진행해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레이저 무기는 드론 공격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꼽히는 무기입니다. 이 기술적 성숙도가 현재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2030년대에는 이 드론뿐만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에너지를 직접 표적에 집중시켜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기술입니다. 레이저 또한 빛이기 때문에 간섭성, 지향성, 응집력 등 과학적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지향성을 가진 레이저는 렌즈를 통해 매우 작은 범위로 집중할 수 있고 그 지점에서의 에너지 강도는 면적 대비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출력 레이저 무기의 원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장점은 우선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이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마하 8.0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도 쉽게 요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레이저 무기는 고에너지를 집속해 개인 소총의 5.56mm 탄환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도 표적을 구분해 파괴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셋째, 1회 발사 비용이 1,300원 정도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신궁은 한 발에 2억 원, 그리고 PAC-3 이는 한 발에 80억 원 등과 비교해 매우 경제적입니다. 넷째, 기관포나 대포처럼 별도의 탄약 없어도 전기만 공급하면 운용이 가능하며 낙탄에 따른 지상의 부수적인 피해 우려도 적습니다. 즉 중국이 수백조 원을 들여 대만을 공격할 때 대만은 한국의 레이저 무기로 단돈 몇백만 원으로 중국군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1999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작해 올해 시험평가 완료까지 24년이 소요됐습니다. 이번 시험평가에서는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 정확도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세계 최고의 미래 무기기술 보유국으로 꼽힌 이스라엘의 아이언빔과 비교해도 한국의 레이저 성능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일본이 바로 내일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풀어버린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금 전 개최한 각계 관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오는 24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상 상황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어제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해온 어민 대표를 만나 이해를 구했지만 어민 대표는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어민단체의 오염수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달한 바 있는데요. 어민들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해양 방류를 강행한 겁니다. 어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이른바 소문 피해를 우려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며 이를 전 세계에 알렸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일본 정부 말대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정말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일본 땅에 우물을 파서 거기에 오염수를 전부 쏟아부어 후쿠시마 호수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국제검증단의 까다로운 조사를 오랫동안 받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주변국들의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다로 방류에 최대한 희석해서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가장 심각한 물질로 꼽히고 있는 이 삼중수소는 방광기가 12년입니다. 육지에서 24년간 보관한 뒤에 바다로 방류하면 그 위험성이 4분의 1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도 일본은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내일부터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격적이게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액종 제거 설비 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 처리 방식인 오염수 지하 매립에는 2,431억엔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해안 방류에는 증기 배출의 10분의 1 수준인 34억엔만 필요했습니다. 바다 방류의 비용 절감 효과는 장기 저장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19년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고 저장했을 때 원전 폐로 시점까지 81조 엔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반강기 2번을 거쳐 2051년까지 복원한 뒤 방류하면 주변국들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고 매우 안전해지는데, 이렇게 하면 일본이 810조 원을 보관 비용에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돈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일본이 이렇게 아낀 비용은 주변국들에 그대로 전가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는 바다에 버려지는 순간 북태평양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 인근 해역으로 유입됩니다. 이 조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오염수가 도달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대체로 방출 4-5년 뒤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국제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발표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태평양으로 방류된 이 세슘 137의 장기 확산 모델 시뮬레이션 논문에 따르면, 원전에서 방류된 세슘 137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흐르는 이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 러시아 쪽으로 이동, 이 북태평양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 이 북적도 해류를 타고 북미 연안, 적도, 아시아를 거쳐 약 4년 만에 우리나라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최소 200가지가 넘는 방사성 물질이 방출됐습니다. 도쿄전력의 설명대로라면 이 중 약 60여 가지 방사능 핵종이 원전 오염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 주장대로 정화 설비를 이용해 오염수는 마실 수 있는 음료 수준으로 걸렀다 하더라도 인체에 치명적인 이 스트론튬과 세슘, 삼중수소는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처리 설비인 알프스를 가동해 탱크에 저장한 물 89만 톤 중 약 75만 톤이 해양 배출 허용 규제치보다 높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특히 오염수의 80% 이상의 스트론튬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트론튬은 칼슘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뼈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고, 이 몸에서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뼈나 골수에 쌓여 백혈병 등 치명적인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이 독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도 29년에 이릅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부산과 제주도 어민, 상인들은 막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해녀로 활동 중인 홍 씨는 무서워서 물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이 물은 우리가 물질하면서 먹어야 하는 물인데 라고 한탄했고, 해녀 윤 씨는 70평생 지켜낸 바다인데 바다가 오염되면 바닷거를 잡아내도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 사갈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살 거라 털어놓았습니다. 경남 창원의 마산 어시장에서 한 상인은 여기 다 벌어서 자녀들 먹여 살리고 우리 진짜 살기 힘듭니다 라며, 부산의 자갈치 시장 상인들도 바로 앞으로 다가온 추석 대목은 없을 거라 한탄합니다. 또 다른 상인 이 씨는 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참담합니다 전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일본의 방류 결정 때문에 한일 관계가 또 망가지려 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서균열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 명예교수는 일본이 하려는 일은 전례 없는 것이라며, 그들이 바다에 버리고 싶어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냉각수가 아니다. 그것은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에서 나오는 온갖 위험한 방사성 핵종으로 뒤덮여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정식 방류 결정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 조치를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관련 부문이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 수출이 30%나 폭락해버렸는데 중국은 수입을 완전히 중단해버리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입니다. 홍콩도 일본산 수입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존리 홍콩 행정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염수를 핵폐수라고 부르면서 이를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방류는 식품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해양 환경에 회복할 수 없는 오염과 파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과 관련 부처에 식품 안전과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 조치를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미국,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굴복시켜야 하는 상황이라 이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상황을 180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의 이번 방류 결정으로 한국이 오히려 초대박이 나고 일본은 대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본이 아닌 바로 한국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를 거의 100%에 가깝게 깨끗한 물로 정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와 효율로 물속 방사성 세슘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화할 수 있는 겹곱 모양 나노구조의 새로운 세슘 흡착제를 개발한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양희만 박사 연구팀은 속은 비어있으면서도 표면적이 큰 이 세슘 제거용 꽃 모양 티타늄 페로시아나이드 나노 흡착제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세슘은 방사성 폐수 정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효율적인 제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방사성 폐수의 특성상 세슘과 화학적 거동이 비슷한 나트륨, 칼륨 등 경쟁 이온이 다수 섞여 있어 이 세슘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양 박사 연구팀은 개발한 이 나노 흡착제는 세슘 흡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한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슘 흡착이 활용되지 않은 입자 내부는 빈 공간으로 만들어 무게를 줄이고 입자 표면은 표면적이 큰 이 겹곱 모양의 나노 구조로 합성했습니다. 그 결과 속이 비어있지 않은 기존 밀입자 형태의 금속 페로시아나이드에 비해 세슘 흡착 속도가 1만 배 빨랐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사용된 이 타이타노 실리게이트에 비하면 32배 빠른 속도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1g당 최대 454mg의 세슘을 제거할 정도로 흡착 용량도 뛰어났습니다. 이는 기존 금속 페로시아나이드 대비 3배, 타이타노 실리케이드 대비 1.7배 뛰어난 결과입니다. 이 대표적인 경쟁 이온인 칼륨이 5000ppm 이상 들어있는 폐수에서도 세슘을 선택하는 분배 계수가 타이타노 실리케이트보다 261배 높았습니다. 해안에 자리 잡는 원전의 특성상 바닷물에서 세슘을 제거하는 능력 또한 중요한데 이 흡착제는 바닷물 속에서도 세슘을 99.1% 이상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타이타노 실리게이트 제거율 78.9%보다 월등히 우수한 결과입니다. 또 현재 사용되는 세슘 흡착제 대부분은 이 pH 1 이하의 강산성 폐수에서 흡착 성능이 저하되는 것과는 달리 이 산성에 강한 티타늄의 특성과 형태 덕분에 이 강산성 폐수에서도 99.8% 이상의 세슘을 제거했습니다. 이 역시 같은 티타늄을 사용한 이 타이타노 실리게이트의 81.3% 제거율보다 월등히 우수한 결과를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제조가 쉽고 간편해 상용화의 필수 조건인 대량 생산도 가능합니다. 기존 흡착제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적은 양으로도 대량의 방사성 폐수를 처리할 수 있어 이 폐액 처리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현재 가능한 기술로는 최선을 다했다라며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빨리 방류하려 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전 세계에 공개해버린 이상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 수십조가 넘는 이 기술 사용료를 한국에 지불하고 한국의 기술로 일본의 오염수를 완벽하게 정화한 뒤 바다에 방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스쿨의 김가연 석사과정생이 최근 해양 방사능 오염수를 2배 빨리 측정하는 기술을 세상에 공개해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자 전 세계적으로 주문이 폭발적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발 초전도체 초광풍이 아직도 뜨겁습니다. 네이처 등 몇몇 국제기관은 초전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지만 이 초전도체가 확실하다던 교수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김현탁 미국 윌리엄 앤 메리대 연구 교수는 AK-99가 상온, 상압 조건에서 초전도 현상을 구현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김 교수는 지난해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30여 년간 초전도 현상을 연구한 인물로 2005년 금속 절연체 전이 MIT 이론을 실험으로 규명하는 데 성공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은 바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누전 차단기에 쓰이는 이 MIT 칩을 만든 주역인데요. 이 때문에 세종대왕 기술상 그리고 발명대왕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전세계 수많은 검증단이 연구 과정과 결과를 조사했는데 그 어떠한 부정행위나 범법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초전도체는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에서 양자 얽힘, 중첩, 텔레포테이션 등의 효과를 이용해 계산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기존 컴퓨터가 0과 1만 구분할 수 있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공존시킬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컴퓨터 과학, 물리학, 수학의 여러 측면으로 이루어진 종합적 분야로서 양자 역학을 활용해 기존의 컴퓨터보다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현존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이 수백 년이 걸려도 풀기 힘든 문제도 단 몇 초 이내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무궁무진한 기술 때문에 군사적 이용 가치가 커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중국의 양자 기술만 콕 집어 제재를 가하라고 행정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폴 베니오프, 칠스 베넷과 소련, 러시아 수학자 유리 이바노비치 마닌이 최초의 구성자로 실질적인 작동 원리는 옥스퍼드대의 데이비드 도이치 박사가 고안하였습니다.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게이트 대신 양자 게이트를 연산 도구로 사용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고 수준의 연구소들과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NTT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고 상용화가 되는 순간 대박이 될 물건. 이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물리적으로 수많은 난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 연구소, 기업별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양자 역학 효과를 이용한 계산기도 양자 컴퓨터라고 불리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양자 어니일링, 양자 신경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들도 비슷한 규모 대비 기존 컴퓨터에 비해 효율적이고 빠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에는 택도 없이 못 미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 효과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현존 최고의 슈퍼컴퓨터의 계산 속도보다 수억 배는 빠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용 양자 컴퓨터는 IBM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보다 계산 속도가 1억 배 이상 빠른 양자 컴퓨터.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40년 전 세계 양자 컴퓨팅 시장이 최대 930억 달러, 약 122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시장 규모도 규모지만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한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기술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할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초전도체와 비슷하게 이 마이너스 260도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만 양자 컴퓨터가 작동해 이 보시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의 크기는 너무나 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를 낮춰 전기 저항을 없앤 이 초전도 환경에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영하 마이너스 267도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만 상용화하려면 상온에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 초전도체와 비슷한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위한 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는 어떠한 미세한 영향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극저온과 진공 상태에서 가동돼야 하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상온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작동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찾아낸 양자 프로세스 후보 물질 터뷴 인듐 산화물입니다. 터뷴 인듐 산화물은 레이저로 녹여 순수한 결정을 만든 뒤 다양한 자기장과 주파수 대역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자 프로세스가 가동될 때 나타나는 고유 현상인 광학 전도도 비례 현상과 양자 스핀 액상 현상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영상 27도의 상온에서 양자 프로세스의 고유 현상을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번에는 초전도체 때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전도체의 경우 국내 일부 교수진들은 초전도체가 맞다고 주장하지만 해외 유명 대학들과 네이처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부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에 성공한 양자 컴퓨터는 이미 네이처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검증단이 검증을 마치고 사실로 판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 양자 소재 연구실장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검증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연구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슈퍼컴퓨터 수십만 대를 한 곳에 가져다 놓아도 양자 컴퓨터 한 대를 이기지 못할 만큼 양자 컴퓨터의 기술은 이미 발전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IBM, 다리오길 IBM 리서치 수석 부사장 겸 총책임자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접근 방식을 뛰어넘어 자연의 물리 현상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존 시스템에서 모델링이 매우 어렵거나 이 불가능한 문제에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계를 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갖춘 미국과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핵심 열쇠를 쥐게 된 한국이 이 손을 잡고 전 세계 패권을 거머쥐는 그림이 확실해진 셈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놀라운 발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 꿈의 물질로 불리는 맥신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사적인 순간을 공개하며 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맥신도 양자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이 초전도체와는 매우 다른 반응입니다. 맥신 개발 성공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나노스케일에 이미 실렸고 올해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까지 꼽혔습니다. 맥신은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춘 데다가 여러 금속 화학물과 조합할 수 있어 반도체, 전자기기, 센서 등 다양한 산업에서 대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맥신은 맥스라는 세라믹 물질을 강한 산성 용액에 담가 금속 원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수용액에 존재하는 수산화물, 산소, 불소 같은 분자가 맥신의 표면에 달라붙는데 어떤 분자가 어떻게 달라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결정되고 쓰임새도 달라집니다. 기존엔 고성능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더라도 맥신의 분자 분포를 분석하는데 며칠씩 걸렸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 센터장팀의 연구로 맥신 대량 생산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도 최고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